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혼자서 움직이는 소름 끼치는 인형. 17번째 생일 선물을 받았다. 부모님의 맞벌이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나를 위해 아빠는 나에게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라며 곰인형을 선물해 주었다. 요즘 세상의 여고생에게 곰인형이라니 상당히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부모님의 애정이 담긴 선물이기에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수제작한 것 같은 예쁜 곰인형이 제법 마음에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처음 인형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가끔 내가 놓아둔 자리에 있지 않거나 살짝 돌아간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기분 탓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확신이 들었다. 침대 위에 있던 인형이 의자 위나 책상 위로 올라가 내 쪽을 보고 있거나 눕혀놓은 인형이 옷장 쪽을 보고 앉아있기도 했다. 심지어 분명 방 안에 놔둔 인형이 몇 번이나 욕실에 있기도 했다. 인형이 스스로 움직였다고 믿기는 어려웠지만 반복되는 이상한 일에 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상자에 담아 옷장 속에 넣어둔 다음날 인형이 침대 위로 올라와 있을 때는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봐야 믿지도 않으실 테고 부모님의 선물을 버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인형을 최대한 안 보이는 곳에 치워놓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인형은 언제나 보란 듯이 나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보다가 뉴스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모텔의 도철과 도청에 대한 뉴스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소형 카메라와 도청기. 그 곰인형 왠지 크기에 비해 조금 무거웠다. 그거라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집에 들어와 인형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더 이상 수업이나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조퇴를 하고 집으로 달려가 인형의 배를 갈랐다. 작은 기계 3개가 나왔다. 카메라와 도청기. 다른 하나는 GPS인 것 같았다. 아무래도 아빠는 실수로 이상한 물건을 사오신 모양이다.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쪽에 있던 옷장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오늘은 예정보다 일찍 들어온 날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마존. 얼마 전 고시원 총무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이가 드신 분을 봤는데 눈 및 코를 가로질러서 길게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귀도 완전히 기형처럼 만두귀였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신사적이었고 그 고시원에 있던 이유가 근처 대학교에서 군사학을 가르치는데 부동산 문제로 인해 고시원에 2달 정도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카페인 중독 플러스 불면증으로 인해 결국 밤을 새버렸고 아침에 고시원 점등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새벽 늦게 잠이 와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자버리면 절대 아침 일찍 깰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아침에 불을 켜는 게 그냥 사무실로 가서 문 열고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데 어찌나 귀찮던지. 그래서 그냥 그날은 새벽 5시에 미리 불을 켜버리자 싶었습니다. 사무실은 3층이었지만 3층은 여성 전용층이었고 저는 4층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3층에는 공용 부엌과 세탁실도 같이 있는 구조입니다. 3층에 와서 사무실에 불을 켜고 다시 4층으로 올라가는데 부엌에서 누군가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무의 일 중에는 밥도 해야 되고 계란이나 라면같이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식품들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확인을 하러 갔고 그곳엔 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젊은 나이지만 아저씨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많은 것 같아서 평소엔 그냥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총무님, 일찍 일어나셨네. 아, 네, 어제 잠을 좀 일찍 자서요. 어르신도 되게 일찍 일어나셨네요. 밥하려고? 이거 내가 방금 막 다 펐거든. 네, 지금 막 새로 하려고요. 총무님은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한 거야?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선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니 그 어르신의 젊은 시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젊을 적에는 미국에 살았었거든. 지금도 있겠지만 미국 특수부대인 실이라는 곳에 있었어. 물론 군대를 안 가도 됐었지만 그때는 군인이 너무 멋있더라고. 특히 형이 말이야. 그래서 실에 들어가게 된 거지. 우와, 진짜 산전수전 다 겪으셨겠어요. 그럼 한 번은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파병을 많이 갔었거든.
베트남하고 이라크, 그리고 아마존에도 갔었어. 아, 정말요? 이런 얘기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에 가서 작전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존에 보면 강이 있단 말이야. 그 강을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지금은 다 없어졌겠지만 기지가 있었어. 군사기지가. 근데 아마존이 워낙 위험한 동물들이 많아서 차라리 작은 배를 타고 강물을 따라가는 게 더 안전해. 빠르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그날엔 작전을 다 끝내고 원래 있던 기지로 돌아가던 중이었어. 밤 12시가 지났고 비도 억수로 많이 와서 얼굴에 위장한 것도 완전히 싹 다 지워지고 그랬지. 우린 뗏목에 올라서 강류를 따라 쭉 따라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 멀리서 이상한 게 보인대. 이상한 거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 손이었어. 사람 손. 물속에서 사람 손 하나가 위로 쭉 빠져나와 있더라고. 사람 손이요. 근데 그 손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양옆으로 허우적허우적 대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지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진짜 사람 손이었나요? 그럼 진짜 사람 손이었지. 그래서 그 사람을 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작은 보트에서 다들 계속 의견이 엇갈리는 거야. 구했나요? 우린 계속 구하자, 구하지 말자 하는데 배는 점점 손에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결국 결정도 못한 채로 손만 뻗으면 허우적대는 손에 닿을 거리였지 뭐야. 네네, 그래서요. 그런데 갑자기 구하자고 하는 애들 중 하나가 손을 뻗더니 허우적대는 손을 잡는 거야. 우와, 그래도 구하셨네요. 손을 잡더니 그 손이 갑자기 물속으로 훅 들어가대. 그래서 구하려고 손 뻗은 애는 같이 물속에 빠졌지. 같이 빠졌나요? 그래. 그래서 우린 같은 전우니까 구하려고 배를 돌리려고 해도 물살이 워낙 세서 이게 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또 비까지 엄청 오고 물살도 워낙 센데 같이 빠지기도 쉽지 않고 말이야. 그럼 그냥 두고 갔나요? 아니, 결국 한 놈이 구한다고 물속으로 들어갔지. 그럼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특수부대잖아. 체력도 엄청 좋고 수영도 아주 잘했지. 그래서 우린 구할 줄 알았어.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물 위로 뜨면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있었지. 올라왔나요? 갑자기 물이 시뻘개지더라고. 빨개져요. 피가 퍼지는 거야. 우린 밧줄로 근처 바위에 묶어놓고 배가 휩쓸리지 않게 고정시켜놨단 말이야. 그러고선 나는 배를 지키고 다른 요원들은 다 뛰어들었지. 그리고 물속에서 한참을 기다렸어. 그러다가 한 명이 물속에서 나오더니 내 쪽으로. 그러니까 보트가 있는 쪽으로 막 오더라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근데 그 뒤로도 또 한 명씩 물속에서 튀어나오더니 다 내가 있던 보트로 전속력으로 헤엄을 치는 거야. 나는 그제야 무슨 일이 났구나 싶어서 바로 바위에 고정된 줄을 풀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 근데 한 명씩 물속에서 튀어나왔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분명 우린 5명이었는데 허우적대던 사람 구하러 한 놈이 뛰어들었고 나는 보트를 지키고 있고 해서 많아야 4명이 물속에서 튀어나와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가 8개는 넘게 나와선 헤엄치고 있더라고. 머리가 8개요? 그래, 게다가 비도 많이 오고 너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전혀 못 알아보겠는 거야. 그래서 플래시를 켜고선 얼굴을 하나씩 확인을 했지. 그럼 나머지 머리 4개는 뭐였나요? 그 8개 머리 중에 우리 편은 2명뿐이었어. 나머지는 엄한 놈들이 빠져나와 우릴 죽일 기세로 헤엄쳐 오고 있더라고. 나는 바로 한 명을 부축하고선 다른 한 명한테 손을 뻗었지. 적들이 매복하고 있었던 건가요? 적이 아니었어. 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래, 그건 적이 아니라 그 근처에 사는 원주민들이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식인을 하는 부족이었지. 사람을 잡아먹는 애들이라고. 식인이요? 그럼 2명을 구했나요? 한 놈만 겨우 구했어. 다른 한 놈은 거의 다 왔는데 눈에 화살을 맞고 물속에 빠져버렸지 뭐야. 알고 보니 그 근처에서 다른 놈들이 화살로 겨누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하긴 그냥 다 총으로 쏴버렸지. 안 쏘면 죽는 것도 모자라 잡아먹히거든. 다 죽인 건가요? 다 죽었는지는 모르고 그냥 대응 사격만 하다가 물살 타고 도망쳐버렸지 뭐야. 그러다 겨우 구한 한 명도 손등에 화살을 맞았는데 이게 또 화살에 독을 발라놔서 그놈마저 죽을 뻔했지 뭐야.
우와, 진짜 무서우셨겠어요. 내가 그 일 이후로 전역을 하고선 다신 아마존에 가지 않기로 했어. 세상엔 정말 미친 놈들이 많거든. 세 번째 이야기, 손각시.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모두 손각시에 대해 최악의 원령이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대담하고 손속이 잔인하기로 유명한 원한령이야. 앞기라고 불릴 정도로. 특히 유달리 강력한 요괴나 귀신에 대한 구전 전승이 없는 편이라 그런지 한국 내에서는 독보적인 최악의 원한령으로 인정받고 있어. 중국과 일본 내에서도 최강까지는 아니라도 강한 힘을 지닌 고등급의 원한령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정도야. 삼국이 모두 최악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손각시의 경우 대부분 원한이 짙고 대담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놀라운 귀기를 소유한 존재 자체가 위협적인 존재인데 손각시의 특성이 더해짐에 따라 최악의 원한령으로 평가받고 있지. 그건 바로 강력한 원한을 지니고 있는데 원한의 대상이 너무나 불명확해.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절간에도 서슴 않고 들어가는 데다가 승려를 유혹하질 않나. 산길을 걷는 사람을 홀려 벼랑으로 이끌지를 않나. 산자를 괴롭힐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기분이 좋을 때마저도 소프라노로서의 재능이 엿보이는 높은 음역대의 기괴한 웃음소리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엇보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타인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대. 나야 본 적이 없으니 진짜 그런지 알 방도가 있나. 그거 보이면 내가 신방 차리고 박수무당질 해먹고 있지. 스마트폰으로 여기서 이러고 있겠니. 여하간 그 악행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손각시가 될 만한 자가 죽으면 온 마을이 겁에 질려 어떻게든 손각시의 출현을 막기 위해 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걸 문헌이나 민담에서 찾을 수 있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겁을 먹고 사찰을 훼손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악명 높은 존재인지는 감이 올 거야. 원한이 깊은 태저귀도 한 수 접어야 할 정도라. 아기 동자를 모시면서 오만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던 무당들도 손각시의 귀신 들려 찾아온 손님은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도중에 울어버리는 등 엄청난 비기를 소유하고 있고 적대감도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어. 민담에서 찾아보면 손각시의 대표적인 기술은 사람을 홀려가지고 노는 것, 둔갑술, 목소리를 흉내내어 산자를 끌어들이는 것, 환상을 보게 해서 벼랑에서 떨어뜨리기, 빙해, 저주 등이야. 시발 원령계의 엘리트야 뭐야 싶을 정도인데 워낙 다양한 구전 전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모습으로 묘사된 걸 합친 거야. 한 번에 저거 다 쓰는 민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하지만 제대로 딱 달라붙어 버리면 손각시가 마음을 바꿔 먹지 않는 한 무당들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두 손 들어버릴 정도로 강한 집착도 가지고 있어. 게다가 한 나라에 한두 명 정도 빨빨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때론 단체로 우글우글거리기도 하고 구석지고 소란스러운 것을 좋아해서 사람이 큰 잔치를 벌이면 어딘가에서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고 있다는 둥 인간적인 면도 있어. 그렇겠지. 인간이 죽어서 원령이 된 게 손각시니깐. 손각시를 상대할 수 있을 법한 한국 귀신연합 소속으로는 일단 저승사자. 사실 저승사자는 인간의 원원령이라면 못 이기는 게 없지. 그리고 남은 건 장군신이라 불리는 존재. 덕이 차고 넘치다 못해 홍수를 일으킬 정도인 무인의 귀신을 흔히 장군신이라고 불러. 우리나라의 무인 중에서 그런 인물을 꼽으라면 광개토 대왕님, 을지문덕 장군님, 이순신 충무공님 정도야. 그러니깐 장군신 모신다는 무당은 그 신에게 속고 있거나 사입이라는 이야기지. 선녀 모신다는 무당은 100% 병신이야. 옥황상제를 모시는 궁녀인 선녀가 무당 도와줄 시간이 어딨어. 민화에서도 결국 날개옷 찾고 아이들 데리고 튀었는데 왜 무당을 몇십 년이나 도와줘. 말 같은 소리. 어쨌든 존나 짱센 원한령임은 분명해.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고 옛 선조님들이 정확히 기록하신 게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야. 존나 길게 적었지만 두 글자로 압축하면 미신이니까 그냥 재미로 읽어줘. 아무튼 우리나라의 경우 한 지방당 한 전설씩은 꼭 있는 의외로 엄청나게 흔한 귀신이다. 현대판 손각시로 추정되는 귀신의 목격담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손각시는 우리에겐 매우 친숙한 귀신이라 삼척동자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고 색드립의 소재로 많이 활용되기도 했어. 그래.
이 송각시는 처녀 귀신의 정식 명칭이라고 할 수 있어. 손씨가의 규녀라는 여인이 처녀로 죽어 굉장한 짓을 벌였다는데 여기서 유래된 이름이 송각시고 한글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굳이 한글로 부르자면 처녀 귀신이야. 사실 전설의 고향만 봐도 처녀 귀신은 개 무서운데 우리에겐 너무나도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그건 우리 마음속에 음란마귀가 살고 있기 때문이야. 다들 처녀라니깐 환장해서는. 그런데 처녀 귀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근데 생각 외로 사람들이 처녀 귀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고. 그러니 재미삼아 들어볼래? 민간설화에 해당하다 보니 정설은 없으니 알고 있는 것과 다르더라도 넘어가죠. 처녀 귀신은 첫 경험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그러니깐 처녀 귀신 아니냐고들 하던데.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인 게 뻔하잖아. 아는 척하고 싶은데 뜬금없이 말하면 이상하니깐 의도하는 거잖아. 여하튼 첫 경험을 못 해보고 죽어 한이 남아 귀신이 되면 송각시가 되는 게 맞아. 하지만 우리 옥녀라는 아이를 한번 만나보자. 옥녀는 벼랑에서 투신 자살한 처녀 귀신이야.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옥녀의 민화를 압축하면 반듯한 옥녀는 져줄 아비의 지속적인 강간의 피해자였다. 그런 아비에게 생활비로 쓸 돈마저 술값으로 빼앗기고 아비는 장기를 살 만큼 옥녀가 벌어오지 못한 탓이라며 그녀를 강간하기를 즐겼고 어미는 괴로워하는 옥녀를 질투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더럽다고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말로 심히 조롱했다. 더 이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소라는 며칠도 채 가지 않아 찾아들었고 옥녀의 죽음은 잊혔다. 옥녀가 자신의 한 맺힌 사연을 지속해서 알리기 시작할 때까지 옥녀는 특히 시집을 가는 여성들을 크게 시샘했고 죽은 뒤에도 시집을 가지 못한 것에 원한을 품고 있었다. 시집을 가기 위해 가마를 타고 옥녀가 투신한 곳을 지나던 여인은 갑자기 가마를 멈추게 한 뒤 내려서는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다 말릴 틈도 없이 투신한다. 처음 한두 번은 뭐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을 지나가는 시집가는 여성은 무언가에 홀린 듯 예의 없이 몸을 던졌고 그럴 때마다 찢어질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던 중 웃음소리가 낯설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가마꾼이 용기를 내어 벼랑 아래에 대고 소리쳤다. 아나타와 옥녀짱 됐을까? 하이 이사시부리 가마꾼짱. 웃음소리의 정체가 자살한 옥녀임을 알게 된 가마꾼 일행은 홍비백산하여 도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속출했고 이에 결국 수많은 무속인들을 대동한 관리는 옥녀의 한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옥녀에게 예를 표함과 동시에 그녀를 달래고자 옥녀의 투신지를 옥녀봉으로 명하였으며 옥녀와 젊은 나이에 죽은 남자의 영혼 결혼식까지 성대하게 치러주고서야 옥녀의 한이 풀렸는지 더 이상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오늘의 교훈은 당하고 있음 좀 도와줘. 겁탈이라고 적혀있는 걸 강간으로 바꾸긴 했지만 겁탈이 강간이잖아. 즉 처녀 귀신에 처녀는 시집을 가지 못한 여성도 포함하고 있어. 물론 미경엄저도 송각시에 해당하지. 이들의 하는 시집을 가지 못한 열등감에 기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거래. 게다가 그게 메인도 아니야. 옥녀의 경우 소녀 가장으로 고생하고 술 먹으면 단어 그대로 개가 되는 아비에게 육체적, 정신적, 성적인 학대를 받았으며 어머니는 감싸주긴커녕 옥녀를 더럽다며 멸시했고 마을 사람들은 조롱했지. 그런 자신은 시집도 못 가보고 죽었는데 더럽고 옹졸한 인간들이 호사를 누리는 게 한이 맺혔던 거야. 송각시의 무서운 점 중 하나가 강력해서 상대하기도 곤란한데 원한이 뭔지 파악하기가 힘들어 성불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야. 송각시와 몸을 섞어서 성불시키거나 내 여자로 만드는 건 그야말로 이룰 수 없는 성적 판타지야. 송각시의 특성을 보면 남자들로서는 예상하기 힘든 여성들의 복잡한 사고관을 반영한 듯 변화무쌍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부계 중심 사회라 아마 더 이상한 특성이 들어갔을 거야. 여성이 정말로 약자였던 시절이니까 알아볼수록 안타까운 귀신이 바로 송각시야. 송각시를 예방하기 위해 행했던 방법들. 무난한 것부터 못 같은 것까지 순서대로 적었어. 시집을 가지 못한 처녀가 죽게 되면 온 마을이 패닉 상태에 빠질 정도로 송각시의 악명은 자자했어. 썰을 들어도 너무 무서웠어. 무서우니깐 야동 보면서 마음을 달래야겠다 하고 말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송각시란 실제로 존재하는 게 분명하고 온갖 해로운 일을 일으키는 데다가 강력하게 처벌하기도 힘들다고 받아들이던 시대니까 그 송각시가 될지도 모르는 망자의 사체에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거지. 1. 사람의 형상을 한 지핀형을 만들고 유독 남근을 크게 과장해서 만들어 처녀의 관에 넣는다. 2. 마을에서 가장 양기가 우월한 남자를 색출해서 그의 옷을 처녀의 시체에 입힌다. 이렇게나마 남자의 품을 느끼고 만족하고 성불에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 3. 망자가 된 처녀는 얼굴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어서 넣는다. 관하는 어두우니 송각시가 되더라도 지하로 내려가 버리길 바라는 거야. 얼굴 쪽으로 뚫고 나오리라 생각했나 보지. 4. 처녀의 관의 주변을 가시덩굴로 두르고 관의 위 역시 가시덩굴로 두른 뒤 매장한다. 나올 때 아파서 포기하기를 바라는 거야. 가장 무난한 처치법. 난이도 2. 1. 처녀의 목을 자른다. 2. 머리와 몸통을 각기 다른 곳에 묻는다. 방법 1. 몸통은 매장하고 머리는 불에 태워 그 백골을 으깨어 강가나 호수바다 등에 그 잔해를 뿌린다. 방법 2. 일과 같이 머리를 처리하되 목마저 다리와 손을 잘라내 불에 태우며 머리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처리한다. 모두 송각시의 시야를 빼앗아 무탈하길 바라며 한 행동이야. 라고 잡아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사지마저 잘라내 물에 뿌린 거야. 영모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처녀로 죽었기 때문이야. 당시에는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었겠지. 난이도 3. 1. 목을 자른다. 2. 몸을 수십 조각으로 나누며 장기는 풍장한다. 풍장은 산이나 들에 가져다 두는 장례 풍습 중 하나로 동물들이 내장을 좋아하니 빨리 사라질 것을 계산해서 한 행동이었어. 3. 목을 시장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지에 파묻고 몸의 조각들도 시장 바닥에 파묻는다. 시장을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에게 짓눌려 홍백이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난이도 4. 1. 산속 깊은 호수나 멀리 나가서 바다에 던진다. 물 귀신은 물 밖으로 못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 그걸 생각한 것 같아. 근데 왜 이게 조각조각 내는 것보다 어렵냐면 내 생각엔 가족들이 그 여자를 추억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격이라서야. 잘게 찢어졌든 몸이 따로 있든 찾아갈 순 있는데 산속 호수도 물 위에서 현혹할 수 있으니 옛사람들 기준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하고 바다에 던지는 거지. 난이도 1. 하늘 달린다는 목적 아래 시체를 윤관한다. 2. 이후 위의 방법으로 처치한다. 참고로 윤관이란 여럿이서 한 명을 상대하는 걸 말해. 남자든 여자든 말이야. 그러니깐 처녀로 죽어서 한이 맺히잖아. 그걸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아직 혼이 떠나지 않았을 때 최대한 많은 남성을 경험시킨다 이건데 당연히 양반과 귀신은 제외지. 보통 천민이나 심하면 평민도 이런 걸 당해야 했어. 공포에 질려 광기에 휘말린 마을 사람들이 내놓으라잖아. 양반은 장도 뽑아들고 당장 죽어주랴 하면 그만이지만 평민은 안 그래. 평민을 죽이는 건 양반도 처벌받지만 죽은 딸아이의 사체를 시간하려 하는 바람에라는 나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무죄야. 양반은 진짜로 죽이고 끝내버린다고. 근데 평민은 그게 아냐. 단체로 시간을 하는 것인데다 뒤에 찢어서 묶거나 그런다고. 근데 이 모든 방법이 궁야지책이라. 옆 동네에서 어디 젊은 놈 하나 안 되지나. 가능한 한 빨리 허려훈령은 결혼식 올려주는 게 직방인데. 이라면서 노심초사 연마을 사람이 되길 기다리기도 했다고 해. 그만큼 송각시는 위험한 존재였다는 거지. 원한령 정도가 아니라 악귀라고 부르기도 했어. 귀신할 때 기니깐 악령으로 해석해도 무방해. 사람들이 공포에 숨이 막힐 만하지. 심지어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던 풍습도 송각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 송각시의 영향력은 엄청났다는 거지. 송각시는 아름다울까? 희대의 드립이라는 처녀로 죽은 여자가 예쁠까요? 는 이젠 알려버리자고. 왜냐면 시집을 안 갔지 성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의료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 병사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이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평균적으로 보면 못생겼을걸. 아님 미인방명 이랬으니 예쁜 편일까. 처녀 귀신의 묘사를 보면 눈은 표독스러운 것이 독사와 같고 입은 시뻘건 것이 흡사피를 머금은 듯하며
그 두 곳에서 핏물이 흘러나오며 얼굴은 갸름하고 머리는 산발이며 피와 오물로 더럽혀진 소복을 입고 있는 것이 망나니와 같다. 두 눈에서 핏물이 흐르고 얼굴은 일그러졌으며 입은 웃고 있으되 저속하며 머리가 지저분한 것이 거린 것 같고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웃으며 입가에 피가 있으나 누군가를 해한 듯하며 시체와 같이 창백한 안새.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되어 있는 걸 보면 예쁘더라도 성욕이 느껴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네. 전설의 고향을 보면 배우는 미녀 같은데 처녀 귀신은 무섭잖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가 봐. 나 같은 경우엔 가인의 얼굴과 몸매에서 가슴만 뚝 떼낸 소년으로 둔갑해 달라고 하면 화내겠지. 나 가인 팬이거든. 중성적인 매력의 끝판왕인데 여자라서 아쉬워. 남자라고 해도 내가 뭘 어쩌겠냐만서도. 성각시들의 공통점은 왜인지 화나 있다는 거야. 화나도 예쁜 여자는 얼마 없으니 소수의 성각시들만이 아름답다고 결론을 마음대로 지어버리자. 억울하면 찾아오겠지. 찾아왔다면 얼굴과 몸매에 자신이 있겠지. 그럼 귀접 한방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지. 대응책. 차분하게 죽임을 당한 뒤 저승사자를 기다린다. 저승사자가 올 때까지 잡고 있는데 성공하면 그나마 저승 길동무로 여자랑 같이 갈 수 있어. 송각씨는 알아보면 볼수록 가련한 귀신인 것 같아. 강하지만 엄청 슬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잖아. 네 번째 이야기, 아기동자. 무당이 섬기는 신들 중 아기동자신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야. 아기동자를 모시는 무당은 흔히 말하는 용한 무당이 많지만 아기동자가 무당에게 잘못된 점괘를 알려주는 등 자기 딴에는 장난도 많이 쳐. 그런데 선악의 개념이 없는 나이다 보니 정말 위험한 장난을 쳐. 예를 들면 2018년 3월 13일 밤 10시경 X산 인근 호수에 들어가면 신령의 영험한 기운을 받을 수 있고 올해 안에 장가갈 수 있다. 같은 소리도 하는데 가면 신령은 없고 물귀신이 있어요. 잡아먹히기 딱 좋은 시기를 말해주는 거야.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왔고 자기에 대한 정보를 술술술 뱉던 무당이니 믿고 들어가겠지. 즉 죽이는 거야. 이런 장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것으로 무당에게 줘야 할 복채 말고도 오색 저고리 등의 어린이 한복과 달콤한 군것질거리를 잔뜩 사서는 건네주는 건데 중요한 건 동자님을 위해 준비했다 같은 멘트를 꼭 해줘야 한다는 거야. 뇌물인 사탕 등은 아기동자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거고 아기동자의 마음에 들면 장난질을 안 치거든. 어린아이답게 철이 안 들어서 선악의 개념이 없어. 아기동자를 모신다는 대부분의 무당들은 점괘를 칠 때만 아이 같은 말투에 칭얼거리기도 하고 점괘를 알려주길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데 아기동자의 성격 때문에 그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걸 무척 좋아하거든. 어릴 땐 다들 그렇잖냐. 게다가 어린애라 그런지 너 며칠 후에 죽어라고 명랑하게 이야기하기도 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나이에 죽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기동자의 실명. 그런데 말이야. 아기동자, 동자신, 아기동신, 아기동자신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린 나이에 죽은 동자승이나 어린 신선이라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신통력도 대단하고 귀엽고 선량한 느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기동자의 정식 명칭은 태자귀야. 황태자 말고 어린아이라는 뜻이야. 유산부터 15세가량의 소년소녀 귀신을 태자귀라고 하는데 10세를 넘긴 소녀 귀신의 경우 처녀 귀신으로 부르는 경우가 더 많아. 태자귀는 옛날에 식량난, 기아, 의술의 수준, 잘못된 민간요법에 의해 죽거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식량으로서 희생된 어린아이나 유산된 아이의 혼을 말하는 것으로 승려나 신선이 아닌 어린아이 귀신이야. 그냥 어린 사람 귀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혹시 이해 못했을까봐. 한마디로 원한령에 속하는데 아주 깊은 원한과 생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태자귀를 무당이 모실 때 쓰는 이름이 아기동자신이라는 거야. 이 태자귀도 종류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져 있고 끔찍한 태자귀일수록 무당은 강한 신통력을 얻지만 위험한 장난을 치거나 점괘를 안 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 태자귀의 레벨. 낮은 순부터 높은 순까지 3개로 나눠서 말하자면 가장 낮은 게 자연사나 아사, 병사, 다음이 전쟁이나 흉작에 따른 인명사,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태자귀를 만든 게 제일 강해. 한마디로 원한의 레벨에 따라
신통력이 높아지는 게 아기동자의 특징이야. 태자귀라는 단어 자체도 한글로 풀면 어린아이 귀신 정도잖아. 그리고 태자귀는 경우에 따라서 상급 원귀에 속해. 그런데 태자귀의 특성상 원한은 있지만 대상이 불명확하고 원하는 물건이나 애장품이 없어서 성불시키기 까다로운 골치 아픈 원한령에 속해. 기모노를 좋아해 즐겨 입었다며 그 기모노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구천을 떠도니 그걸 공양 화영하면서 죄를 올리면 성불하는데 그런 게 없다는 뜻이야. 의도적으로 태자귀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내용만 들어도 원한이 상당하겠구나 싶을 거야. 가장 덜 잔인한 방법부터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오갈 데 없는 고아나 남의 집 아이를 훔쳐오는 게 첫 번째 관문으로 무당의 입장에선 어릴수록 좋아. 그러고는 빛도 안 들어오는 어둡고 좁은 곳에 방치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장독 같은 곳에 말이야. 물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고 괴성을 지르기도 하겠지.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쯤에 열어보는데 배설물과 토사물 등에 인해 엄청난 악취가 나는 데다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체질성병에 걸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아이의 상태가 최악에 가까울수록 무당의 입장에서는 좋아. 원한이 깊어야 신통력이 좋으니까. 대신 죽은 상태면 안 되지. 혼을 담아야 하는데 혼이 나가버렸잖아. 아사하기 직전에 상태가 최상이야. 그리고 아이를 유혹하는 거지. 인절미 같은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데 허위에 지배당한 아이는 음식물을 향해 손을 뻗기 마련이고 무당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검지나 아이의 손을 잘라낸 뒤 혈액을 잘 빼내고 함에 담아다가 모시는 거야. 이걸 신체라고들 부르기도 하는데 공양하기 위해 혼을 붙들어두는 일종의 구속구 같은 거라고 보면 돼. 아이, 보통은 안 죽는 모양인데 방치해둬. 그래야 원한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야. 이게 태자귀 중 원한이 깊은 것을 만드는 건데 제일 저레벨이야. 두 번째 방법은 앞부분은 동일해. 가두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정말 죽기 직전만큼만 음식을 주는 거야. 한마디로 압축하면 서서히 죽이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은 아이 부모로부터 자식 농사를 부탁받은 사람이고 벌이 끝나면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죽일 의도는 없으니 그 점만은 안심하라고 해. 그러니까 아주 작은 희망을 주면서 좀 더 서서히 죽이는 거지. 아까 살려준다고 한 거 당연히 거짓말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거의 가죽만 남게 돼. 음식으로 주는 건 정말 최소한의 양만 주는데 꿀떡이나 과자를 주는 경우가 많아. 아주 맛있는 걸 준다고. 그래서 음식에 대한 집착도 강해지고 바싹 마른 몸의 생에 대한 집착도 대단해. 언젠가 집에 데려다준 됐으니까. 그런 아이 앞에 무당이 푸짐한 상을 차려요. 이제 끝났다면서 말이야. 그동안 고생했으니 집에 가기 전에 넉넉히 먹으라며 꽤 호화로운 상을 차리지. 그리고 음식을 향해 뻗은 아이의 손이나 검지를 잘라내서 신체로 사용해. 자기가 죽인 애 손을 잘라서 제레제시 지내면서 모신다는 말이야. 아이, 팔을 자른 뒤 몇 분 뒤에 죽어. 무당이 급소를 찌르거나 목을 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살려주겠다고 했으면서 이게 무슨 이 생에 집착을 노리는 거야. 당연히 더 화나고 더 원한이 깊어지지. 그런데 이게 4개로 나눴을 때 이에 해당하는 거야. 3은 뭘까? 세 번째 방법은 이의 중반부까지는 똑같아. 팔을 잘라 재래용으로 보존하고 살려준 데 놓고 죽여버려. 여기에는 동일한데 아이의 시체를 48조각으로 토막낸 뒤 불에 태우면 돼. 불에 태우는 이유는 모르겠어. 다만 이게 더 잔인한 방법인 건 아이가 살아있을 때 토막 내기를 시작한다는 점이야. 고통 속에 절규하다 죽어가니 원한이 더 깊지. 일부를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토막 낸 살을 부패시킨 뒤 태운다는 이야기도 있어. 네 번째 방법은 연매를 이용하는 거야. 영매 말고 연매. 연매란 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염승과 귀매, 연매 등이 대표적인 저주술로. 고독과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고대 중국에서조차 연매, 고독, 기억 안 남을 3대 금술로 지정하고 이를 행한 자는 어떤 사정이 있든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할 만큼 흉측한 주술이야. 동양의 주술 중 가장 더럽고 저열하며 잔인한 주술이라 평가받고 있는 3대 금술 중 하나가 바로 연매야. 고독이 뭐냐면 뱀, 이, 진해, 두꺼비, 독벌 등 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함에 100마리를 넣어. 뱀만 사용해도 되지만 종류가 다양할수록 좋다고 알고 있어.
그중 최후에 살아남은 생물의 독을 짜내서 죽이고 싶은 사람의 음식물에 담는 거야. 이건 저주라기보다는 그냥 독살 같은데 고대 중국이 말하길 3대 금술이래. 얘들이 만들었으니 얘들이 정확하겠지. 그냥 뱀독을 밥에 타도 충분히 죽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게 고독이야. 이누야샤 봤니? 거기서 나락이 설명충이 되는데 무효지를 설명하는 설명충이 되는 장면이 있어. 나락이 이 고독의 마지막 생존자야. 그래서 독성이 아주 독이라기보다는 생화학가스나 염산에 가까워 보이지만 그 연매도 있어. 연매의 종류는 좀 다양한데 지핀형의 못을 박아 저주를 내리거나 상대를 홀려 희노애락을 마구잡이로 조정하고 오한이 들게 하거나 엄청난 더위를 느끼게 하는 등 말 그대로 대상을 가지고 놀 수 있는데 죽이는 것도 가능한 게 귀매야.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을 통틀어 귀매라고들 하는데 연매에서 말하는 귀매는 매개체가 필요해. 지핀형이나 그 사람 아들의 머리라던가. 그런데 이 귀매조차 명함도 못 내미는 게 연매야. 연매는 우리나라의 이익이라는 분이 적은 성호사설의 5권에도 소개되어 있어. 참고로 이익님은 조선 후기의 학자고 꽤 능력을 높게 평가받은 사람이며 사설은 작고 짧은 논문 같은 의미지.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에. 이분의 호가 성호인데 성호 이익 선생의 짧은 담화를 담은 책이고 그분의 조카들이 낸 책이야. 자폭에 취해서 자신의 논문을 무려 5권이나 출판한 게 아니라 뭔가 떠오르면 메모를 해두던 이익 선생의 쪽편들을 모아 만든 책으로 40세에 메모하던 것들부터 80세까지 메모해서 그거 다 넣느라 5권이야. 연매는 참고로 5권 만물에 소개되어 있어. 연매.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귀매와 달리 연매는 만드는 방식부터가 사람을 하나 죽이고 시작하는 건데 그 흉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또 모르는 집에 애를 납치해와서는 가둬두고 미량의 음식만을 제공해 정말로 목숨만 부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와 상당 부분 비슷하지. 그리고 다소 작은 대나무 통 깊숙이 먹을 걸 단단히 고정한 뒤 아이를 유혹하는 거야. 허기에 미치기 일보 직전인 아이는 뼈밖엔 안 남은 앙상한 몸을 온 힘을 다해 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죽통의 뚜껑을 닫을 수 있겠구나 싶을 때 한순간에 심장 같은 곳을 찔러 죽여버려. 그리곤 이걸 메고 돌아다니면서 부잣집 주변에서 먹을 것으로 아이의 혼을 조정해서 복통이나 두통을 호소하게 만들고는 돈을 받고 병을 걷어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해. 내가 아는 또 다른 방법은 돈을 내놓지 않으면 통을 열어 저주에 걸리게 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수작이야. 그런데 이 황당무계한 저주가 나름대로 약간 과학적이라는 게 웃기지. 학자들에 따르면 내가 아는 뚜껑을 열어 내부를 보게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충분히 저주로 여겨질 만하되 아이의 죽은 형태가 괴이한 데다 짙은 시치와 부패되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흉측하기 때문이야. 부잣집 인근에서 위 경우도 어디선가 풍겨오는 악취에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리게 된대. 그게 사람 썩는 냄새인 줄도 모르고 악취는 나는데 근원지는 찾을 수 없으니 두통을 느끼는 거야. 그런 와중에 돈을 낸 다음 날부터 냄새가 사라지면 우와 저주가 풀려나 봐 하는 강한 암시를 이용한 방법이야. 이 연매를 메고 나가는 게 아니라 무당의 집안 깊숙한 것은 놔두고 혹은 파무고 동자신으로서 섬기는 거야. 손을 자르는 1에서 3까지 모두 손을 잘랐어. 사에선 그러지 않았고 이유는 뭘까? 신체가 필요해서. 그것도 맞는데 왜 하필 다들 검지손 아니면 손가락을 자르는 걸까? 그거 나서 직전에 아예 모든 전기가 손끝에 몰려서 그걸 노리고 자르는 거야. 사의 경우 연매 상태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게 무당의 입장에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굳이 자르지 않는데 자르는 경우도 있대. 주의사항. 태적이들은 달콤한 걸 좋아해. 그러니까 신내림 받을 때 당뇨 환자는 태적이를 피하는 게 좋아. 당 수치를 조절해야 하는데 안 되잖아. 이건 내 예상인데 이 위의 문장이 내 혼신의 개그인 걸 이해한 사람은 없겠지. 일단 주의할 점은 아기동자, 태적이에 대한 이야기는 미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깐 태적이를 만들겠답시고 저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리고 현대의 무당들은 신내림을 받는 거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냐.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니 아기동자를 모시고 있다고 해서 살인마도 아니고 신방에 아이의 손이 있지도 않아. 보여달랬다가 욕먹지 말자고. 이건 전부 속설이야.
난 귀신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신기도 없고 거의도 3번밖에 눌려본 적 없고 신기와는 아주 거리가 멀어. 그냥 집안 자체가 미신을 많이 믿다 보니 주워들은 게 많아. 5번째 이야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들. 1. 생일 사진. 나의 생일날. 집에서 파티를 열었지. 집안에서 친구들 모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한 것이 비쳐버렸어. 등 뒤에 장롱에서 하얀 얼굴에 새빨간 눈을 한 낯선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어. 우리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영능력자를 수소문해서 그 사진을 감정받았지. 그랬더니 이 사진에서는 연기가 느껴지지 않는군요. 신명 사진이 아닙니다. 라지 뭐야. 에이 괜히 깜짝 놀랐잖아. 난 또 귀신인 줄 알았네. 다행이다. 2. 행방불명. 1997년 일본 구마모토현 한 시골 마을에서 마도카라는 어린 소녀가 행방불명되었다. 오후 어머니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어머니가 잠깐 한 눈을 판 사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다. 소녀와 놀고 있던 동갑내기 또래 아이들은 마도카라면 방금 전까지 나랑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는데 내가 미끄럼틀을 타자고 했지만 모래밭에서 논다고 하길래 나는 혼자 미끄럼틀을 타러 갔는데 등으로 증언했다. 소녀의 부모님은 놀이터에서 계속 마도카를 찾다 저녁이 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시골 마을에서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조금 대응이 늦기는 했지만 저녁 무렵에는 각지의 검문이 맞춰졌다. 그러나 전혀 수사에 진전은 없었고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 마침내 1년이 지났다. 소녀가 행방불명된 지 1년째. 경찰은 이제 마도카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력을 다했고 앞으로도 수사는 계속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애는 여기서 사건 종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고하고는 집을 나섰다. 소녀의 부모는 거기서 도저히 단념할 수 없었기에 마지막 수단으로 행방불명자나 지명수배자를 투시로 찾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영능력자를 찾아 소녀의 행방을 의뢰했다. 그는 처음 소녀가 행방불명이 된 공원에 가고 자택에 가고 그 소녀가 입었던 옷, 구두 등을 손댄 후 잠시 생각을 하더니 한숨을 내쉰 후 영능력자는 한마디를 말했다. 마도카는 살아있습니다. 그 말에 소녀의 부모들은 흥분에 휩싸여 서로를 얼싸안았다. 그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마도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영능력자는 조금 슬픈 얼굴을 하더니 마도카는 유복한 생활을 하는데 마도카의 눈에 고급 가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굶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뱃속에는 고급 요리가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금 진정하고는 그럼 마도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발광하듯이 소리치며 말했다. 그러자 영능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온 세상에 있습니다. 소녀의 부모들은 잠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10초쯤 굳어 있다가 그 후 바닥에 실신하듯 쓰러져 울었다. 3. 캠코더. 독신 생활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가 사는 곳은 평범한 아파트지만 이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커튼의 형태나 쓰레기통 위치 같은 게 미묘하게 변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최근 들어 다른 누군가의 시선까지 느껴지는 나날이 계속되자 이에 기분이 나빠진 남자는 친구에게 이 일에 대한 상담을 했다. 혹시 스토커일까? 경찰 신고가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던데 라고 남자가 말했다. 캠코더 촬영 같은 걸 해보면 어때? 만약 진짜 스토커가 있다면 증거품이 될 테니 경찰도 납득할 거야. 라고 친구가 말했다. 친구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과 비디오 카메라를 빌려주기까지 했다. 이에 힘입어 남자는 바로 캠코더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날 아침 나가기 전 녹화 버튼을 누른 것도 잊지 않았다. 나갔다 돌아온 남자는 더욱 초조해졌다. 방 안에는 침입자의 흔적이 여느 때보다 확실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건 진짜 스토커가 찍혀 있을지도.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캠코더 녹화를 멈추고 재생을 시작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얼마 있지 않아 낯선 여자가 부엌칼을 가지고 방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
잔뜩 위축된 남자는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찍혀 있어. 찍혀 있어. 스톱 찍혀 있어. 공포를 넘겨 완전히 흥분한 남자는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친구에게 내용을 실황하기 시작했다.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여자가 방 안을 돌아다녔을 걸 생각하니 남자는 절로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이걸로 경찰도 움직여주겠지. 남자가 한 가닥 희망의 마음을 놓고 있던 중 화면 속 여자는 남자의 방 옷장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우와, 옷장에 들어갔어. 게다가 좀처럼 나오질 않아. 남자가 친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중 또 다른 누군가가 방에 들어오는 게 보였다. 그리고 영상 속 남자는 점차 가까워지더니 이내 영상이 멈췄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인과 게임. 노인이 남자에게 말한다. 게임을 하나 하겠나? 노인이 설명한 게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자 안에 고액의 상금이 들어있는데 남자가 상자를 열 수 있다면 그 안의 상금은 남자의 것이 된다. 상자는 아주 튼튼해서 맨손으로 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자 옆에는 도끼 같은 것들이 놓여 있다. 시간 제한은 없다. 남자는 얼마든지 하자고 한다. 돈을 얻을 기회만 있고 자신이 손해볼 것은 없는 아주 매혹적인 게임이었다. 참가 의사를 밝힌 남자에게 노인이 말한다. 사실 상자 속 상금에 다다르기까지 난관이 몇 가지 있다. 5만 원만 낸다면 상금의 바로 옆에서 시작하게 해주시. 남자는 웃는 얼굴로 5만 원을 내민다. 게임이 시작되자 상금은 남자의 눈앞에 있었다. 오, 수박서리. 어느 수박 농가에서 상습적으로 밭에 몰래 들어와 수박서리를 하는 놈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좋은 대책이 없을까 궁리를 한 끝에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간판을 만들어 수박밭에 세워두었다. 경고. 이 밭에는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수박이 한 개 있다. 그 다음날 농부가 밭에 나와 수박을 확인하니 하나도 없어진 것 없이 수박은 모두 무사했다. 다만 간판 아래쪽에 한 구절이 덧붙여져 있었다. 지금은 2개.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한 남자가 한 손에는 우산을 쓰고 한 손으론 7살 난 여자아이를 업고 숲속 깊은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빗물이 다 묻잖아. 추워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등이 졌겠군. 7. 불청객. 결혼한 지 이제 2년째. 평일에는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쉽니다. 빨래나 청소 같은 건 언제나 미뤄뒀다가 일요일이 되면 한꺼번에 해왔지만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내키질 않아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남편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다지 신경 안 쓰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일까? 인터폰이 울려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30대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뭔가 돈을 받으러 온 걸까요? 아니면 남편을 만나러? 남편이 일어나질 않아서 확인할 수도 없는 데다가 나도 잠옷바람으로 단정치 못한 모습이라서 응답하지 않고 조용하게 사람이 없는 척하고 있으니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3분 뒤 다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역시 응답하지 않고 있으니 그 여성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창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열쇠로 잠그려는데 투명한 셀로판지로 감싼 꽃 한 송이가 편지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약간 시들어버린 국화꽃이었습니다. 서서히 이 일의 중대함을 깨닫고 무서워졌습니다. 어째서? 어떻게?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낮에 찾아왔던 그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 저는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